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특검 진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특검은 일단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속 뒤 처음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특검은 소환 횟수는 정해진 게 없고 필요하면 소환할 거라며 향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방식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 신부님을 고려하겠지만 그 밖의 부분은 다른 일반 피의자들과 달리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는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영장에 적은 범죄 사실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동의한다면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가능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특검 소원에 응하며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택했지만 이미 영장이 발부된 만큼 향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변호인들과 잇따라 접견하며 구속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어제 새벽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오전에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넉 달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고인 없이 시작된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특검이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팩스나 전화로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해도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재판 진행을 두고도 신경전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양측의 의견서를 받고 이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대한 기업 협찬 의혹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수사가 전시회에 협찬한 대기업들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업들의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대하여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로이 재검토하였습니다. 핵심은 기업들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협찬이 김건희 여사 배우자이자 당시 검찰에서 승승장구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청탁 목적이 아닌지 규명하는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벌였지만 대가성 없는 정상적 협찬이었다고 결론 내렸는데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 없이 2차례 서면 조사만으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가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도 이 의혹의 내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운영한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이 거액을 투자한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소환 조사를 먼저 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코바나 콘텐츠 기업 협찬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수사의 칼끝이 대기업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 협찬 경위와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경로서를 수사하는 최상병 특검팀이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3시에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VIP 경로설이 불거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 내용과 전후 상황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 약발이 본격화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크게 꺾였습니다.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어려운 관망세가 짙어지며 일단은 서울과 수도권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개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단지 전용 면적 78제곱미터에서 37억 5천만 원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4일 같은 평형대가 9천만 원가량 낮은 36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강남 부동산 일대는 최근 들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조용해요. 매수가 조금 뜸해졌죠.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2주 연속 꺾였습니다. 매섭게 오르던 강남권 아파트 상승폭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풍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의 오름폭도 하락했고 한강벨트 지역인 마포, 성동구도 둔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1% 안팎 올랐던 경기 과천과 성남시 분당구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갭 투자 수요가 끊기고 불확실성 속에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매수가 다 관망세를 보고 있고 매수인들은 대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전하게 지금 한 2, 3개월 멈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출 규제 효과는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에 대한 효과가 반영되는데 시간차가 존재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승폭 둔화 경향성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전환도 일정 시점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대출 조이는 것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도 짚어봐야 될 경제 소식들이 많습니다. 기준금리 그리고 이것과 직접 연관된 자산시장, 오늘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었는데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예상했던 결과로 봐야겠죠?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고 다만 이제 그렇게 예상했던 배경은 뭐냐? 한국은행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당위성이 아니고 그동안의 한국은행의 행태를 볼 때 가계부채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을 주고 그걸 가지고 명분을 해서 금리를 결정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풍선 효과 때문에 DSR 규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아마 동결할 거다. 마땅치는 않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역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가계부채라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상황 자체로는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가계부채는 항상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었던 건 사실 투기적 요인도 있지만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에 대출을 좀 미리 땡기자는 그런 수요도 상당히 좀 컸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그 지표에만 한국은행이 매몰되기보다는 지금 여전히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데 경기가 나빠지는 거를 먼저 좀 막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찌됐건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침체된 어떤 경제 성장률보다는 어떤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나 가계대출 시장이 좀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더 크게 본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됐고요. 그렇다면 일단 취지대로 그 영끌하는 그 심리는 좀 잠재워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영끌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이제 6억이라는 수도권 쪽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심리는 좀 많이 축소될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도권 금융만 자꾸 생각하지 정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면 제도권 금융 바깥에서 돈을 융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한국은행이 우리가 이제 한국의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를 사실 강남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아니고 타이틀을 강남은행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거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봐야 되는데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만 보고 있으면 그게 정말 우리나라 국채은행이 한국은행이 해야 될 행태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실장님께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실기를 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드는데요. 다음 금통위 회의가 다음 달이든가요? 이번에 예, 다음 달에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8월 28일 날 이제 금통위가 있고요. 지금 그 전에 이제 연준 FOMC가 7월 30일 날 있는데 거기는 거의 뭐 95% 정도 지금 동결할 확률로 보고 있어서 지금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부동산과 더불어 또 하나 보는 게 우리나라 성장과 물가가 아니고 미국 연준의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의 격차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2%포인트 사상 여전히 최고치고 만약에 7월에 이제 연준이 동결한다는 전제라면 우리가 8월 달에 인하를 해버리면 2.25까지 벌어지잖아요. 한국은행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8월 달에도 역시 동결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벌어진다고 해서 환율이 조금 불안해질 수는 있는데 지금 환율은 사실 금리 격차보다는 미국 경제하고 한국 경제의 실물 경제 방향성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또 그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의 환율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금리 격차는 지금 글로벌 시장의 주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걸 좀 감당할 수 있다면 금리를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금통위, 한국은행 금통위가 상당히 좀 소극적이고 위축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조심스럽고 좀 기존의 금통위보다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금리를 우리가 먼저 내리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한 10% 올라가는 거 그 확률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언제쯤 금리를 내리게 될까요? 지금 9월달 이제 7월 30날은 동결이라고 보고 미국이 남아 있는 게 9월, 10월, 12월인데 보통은 9월달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아주 높진 않아요. 한 번 이하로 이제 0.25 이상으로 내리는 확률이 한 65%인데 이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미국 연준 내에서는 여전히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이 많은데 그 중에 선봉에 서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연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8월부터 해서 도무지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뭐 3%포인트 금리 내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서 9월 인하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8월 1일 날 우리 이제 주요국들에 대해서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포인트 내리라는 주장은 워낙 황당한 이야기라서 이거는 따라가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연준에서 저런 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기준금리가 이번에도 동결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부동산과 가계 부채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이제 이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온 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약발이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예, 증가율이 좀 2주 연속 좀 둔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강남 쪽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서초구 거거든요. 강남 3구 중에 7월 1주차에 0.48%인데 그 전전주에 0.77에서
전주에 0.65, 0.48 이렇게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0.48도 여전히 높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뭐 막 약발은 먹히고 있지만, 근데 이제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도 0.48%면은 연율로 따지면 상당히 몇십 프로 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안 꺾일까? 강남 쪽은 저게 왜 마이너스를 안 돌까? 예. 근데 강남은 보면 현금 부자들이 투자를 해요. 예. 누가 대출을 받아서 그 강남 쪽에 투자를 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강남 쪽은 제가 보기엔 소폭이라도 플러스가 좀 지속이 되다가 뭐 군데군데 마이너스 나오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노도강, 예. 우리 이제 노원구, 도봉구, 뭐 강북구 거기도 이제 좀 꺾였다고 하는데 플러스가 나오는데요. 네. 그 수치를 보면 참 그 뭐라 그럴까 안쓰럽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네. 예. 저게 숫자가 막대 그래프로 해서 크게 보이긴 하는데 거의 뭐 0.1%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강남 쪽 때문에 대출 규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우리 쪽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두들겨 그렇죠. 맞는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 지방은 아예 오르질 않았으니까 2022년 1월 달 이후로 계속 네. 마이너스였어요. 네. 가격이 점점 빠졌다는 건데, 그리고 뭐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좀 붐을 이뤘던 6월 달에도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방에 사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만 했는데 무슨 대출 규제야. 3단계 스트레스 DSR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수도권 또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나오다 보니까 효과가 다소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한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서울 전셋값은 오름폭이 더 커져 버렸어요. 이거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예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향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공약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뭐 전세 그 임대 기간을 좀 늘리고 뭐 보장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지방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 수도권만 놓고 보면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 이게 수급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 저거는 사실 이제 매매 가격, 우리가 말했던 매매 가격보다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네. 오히려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그 주택 공급이라는 게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 짓는 게 뭐 몇 달 만에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몇 년 후에나 이제 공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전세 가격은 상당히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일 연속 상승하면서 3,180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연 고점을 지금 재차 돌파하고 있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배경은 이제 지금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정치적 불안, 탄핵 정국에서는 사실 행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못 썼는데, 이제 지금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추경을 썼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 제도라 그래서 이제 주주의 어떤 배당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산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우리 이제 증시가 계속 화랑을 보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증시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고요. 끝으로 간밤에 나온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노조,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공익위원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거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도 합의는 됐었는데 뭐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한 연말 다 돼서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상당히 좀 진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합의가 좀 쉬웠던 것 같고, 뭐 가장 큰 원인은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승폭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노조 측에서 사측이 아니고 좀 많이 양보를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최근에 뭐 기업들도 적자나고 어떤 기업들 막 뭐 구조조정한다는 얘기 들리니까 그런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만약에 노조 측인지 사측인지 모르겠지만 참았던 부분, 양보를 많이 했던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만회를 하려고 시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고 정상적인 상황이 될 거니까 그때는 좀 심각하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네. 2.9%라는 인상률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노조 쪽에서 많은 양보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인상률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적절하다, 아니면은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낮다,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뭐 0%대 후반에서 예. 최근에 뭐 올린 데가 한 뭐 1.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낮은 성장률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임금도 인상률을 좀 많이 좀 억제를 해야 됐을 것 같고, 저 정도면 최근에 물가 상승률 정도 올해 한 2% 조금 안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적절한 규모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결정이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을 좀 지켜보면 역시나 매년 겪어왔던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목소리가 이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게, 우리가 최저임금 적용이 물론 이제 기업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이제 편의점 점주님하고 아르바이트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상공인하고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하고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도 몇백만 명 됩니다. 네. 사실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우리가 결정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공을 생각해 보면 저소득 근로자, 취약계층을 우리가 보호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기업 대 노조가 맞는지, 아니면 소상공인 대 노조가 협상을 하는 게 맞는지, 그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뭐 하다못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그런 뭐랄까, 소상공인 대표 쪽에서도 그 협상에 좀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에도 많은 소식들,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경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50%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죠. 그런데 그 이유가 브라질 국내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내정 간섭이라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과 똑같은 50%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며 강공 카드를 꺼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선 불복과 쿠데타 음모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마녀 사냥을 멈추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 관세를 때린 겁니다. 브라질 정부는 보복 관세로 맞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Primeiro nós vamos tentar negociar. Mas se não tiver negociação, a lei da reciprocidade será colocada em prática. Se ele vai cobrar 50 de nós vamos cobrar 50 dele. 뉴욕타임스는 이번 일이 관세를 정치적 목적으로 무기화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국내 정치 문제는 트럼프가 관세의 근거로 내세우는 국가 안보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브라질은 20여 년간 미국에서 120조 원 넘는 누적 적자를 본 나라여서 이번 관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Getting involved in Brazil and then threatening them with tariffs just is absolutely crazy. It is not the way that you would govern. It is not the way that you should be president.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도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탔고, 즉 트럼프는 늘 물러선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관세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인공지능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하루 전 장중에 이어 이번에는 종가 기준으로도 4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0.75% 오른 164.1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시총도 하루 전보다 소폭 오른 4조 20억 달러를 기록하며 4조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전에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시총 4조 달러를 장중에 처음으로 돌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종가로도 4조 달러를 넘은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날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가 가마솥 안에 들어간 것 같았고요. 서울 도심은 전기장판 위에 올라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서울의 열대야는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었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이후 9일부터 이틀간 사람 체온보다 높은 30도 후반을 나타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기록됐습니다. 너무 더워서 손님도 없고 그냥 그래요. 힘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좀 뭐 많이 더운 거는 똑같고요. 최근 뭐 한 2, 3년 전부터 기후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 일대 지형은 오목한 분지 형태입니다. 열은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은 늦게 해서 다른 곳보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극한값, 즉 최고 기온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무더위의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본 도심입니다. 맑은 날씨에 푸른 하늘이 선명하지만 열 화상 카메라로 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도심은 마치 불길에 휩싸인 듯 새빨갛습니다. 초여름부터 극한 무더위를 몰고 온 고온 건조한 동풍은 우리나라 서쪽, 특히 수도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불어들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기온이 올라가는 매우 강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 열섬 현상까지 겹쳐 서울의 열대야가 벌써 열흘을 넘긴 가운데 한밤 무더위도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한반도 상층으로 열돔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서울 기온이 폭염 경보 수준인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상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반도 상하층으로 뜨거운 성질의 두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과 내일이 36도, 모레는 35도 등으로 당분간 고온이 이어지겠고요. 밤 사이에 최저 기온도 35도 이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전망입니다. 열돔 현상은 일요일 이후에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변하면서 점차 사라지겠지만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호우가 내릴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즘처럼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냉방기 사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맞지 않는 멀티탭에 에어컨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10분도 안 돼서 불이 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멀티탭의 에어컨과 냉풍기를 동시에 연결하고 작동합니다. 전선 온도가 빠르게 오르더니 7분 20초가 지나자 130도가 넘어서고 불꽃이 일더니 불이 납니다. 에어컨과 냉풍기의 전격 전류를 더하면 25A, 전격 전류가 10A인 멀티탭이 버티지 못하고 타버린 겁니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처럼 잘못된 멀티탭 사용에 따른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난 불로 초등학생 자매가 숨진 사고도 에어컨을 연결한 멀티탭 화재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두 개의 전선이 열로 인해 가지고 붙으면 이게 스파크가 튑니다. 스파크가 튀면 그때 생기는 그 현상들이 화재 현장에서 생기는 현상들이 그 멀티 콘센트 전선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에어컨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품은 벽면에 있는 콘센트를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고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용량에 맞는 멀티탭을 써야 합니다. 멀티탭에 최대 암페어가 적혀 있는데 연결한 기기를 모두 더했을 때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선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미관상의 이유로 이렇게 멀티탭을 단단히 감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열이 배출되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전선이 오래돼 색이 변했거나 눌리거나 찍힌 흔적이 있다면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실외기 주변도 점검해야 합니다. 가연불이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착화가 돼가지고 화재가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외기 내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가전제품을 안전하게 쓰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니까 순환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에서 물놀이 가운데 4명이 숨진 곳. 이곳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순환사고의 절반가량이 여름철에 집중돼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물놀이 중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금강 상류 지점입니다. 물놀이 위험과 수영 금지 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하천 바닥이 보일 만큼 수심이 얕지만 조금만 안쪽을 보면은 깊은 수심에 물 색깔도 진하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찾는 한 시민은 깊은 곳으로 가면 물살이 급격히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안치로 가면 무장장 깊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물새 세요. 사고 현장에는 안전요원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금산구는 사고 당시 모두 인근을 순찰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쪽을 비추는 재난안전 CCTV는 지난 장마로 고장나 작동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엔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곳도 마련돼 있었지만 숨진 4명 모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소방청 구조활동을 보면 전국 순환사고의 48%가 7월과 8월 여름철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만 최근 3년간 하천과 계곡 등에서 여름철 순환사고로 28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곡이나 하천은 육안으로 수심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수심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서 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쥐가 난다던가 아니면 실수를 통해서 수환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충분한 준비 운동과 개인 안전 장비를 갖추고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등 안전 의식을 높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네, 이번 주 연예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여름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배우 이시영 씨, 이혼 뒤에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발표해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또 한편 걸그룹 블랙핑크는 고향 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월드 투어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오늘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 3월에 YTN이 이시영 씨의 이혼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자리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혼 뒤에 임신을 발표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시영 씨가 지난 8일에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 과정까지 상세하게 털어놨는데요. 이시영 씨에 따르면 결혼 생활 중에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지만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고 몇 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때쯤 배아의 냉동 보관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것을 폐기할지 이식할지 결정을 해야만 했고 결국 본인이 이식을 받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시영 씨는 저에게 와준 새 생명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라면서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깊은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덧붙였습니다. 네, 사실 연예계에서는 이혼 후 임신이 전례가 없다 보니까 또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소식들, 그 반응들 그리고 또 응원하는 댓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의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분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시영 씨의 모성애와 책임감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손으로 배아를 폐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 결정을 내린 것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이시영 씨의 결정은 생명윤리와 법적 논쟁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전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시영 씨 혼자 결정해서 둘째를 임신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결혼 생활 중에 시험관 준비는 같이 했지만 이혼을 앞두고 전 남편이 둘째 임신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권리를 무시한 독단적인 선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시영 씨의 사례는 배아와 관련한 규정이 더 명확하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이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배아를 만들기 위해서 정자나 난자를 채취할 때는 관계자의 서면 동의를 명시하고 있지만 배아 이식 단계에서는 배우자 동의가 필수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비슷한 사례는 또 계속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의 사각지대는 메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시영 씨의 전 남편은 이시영 씨가 임신 소식을 알린 이후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둘째 임신에 반대한 것은 맞다면서도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시영 씨의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출연작이 방송이 되고 있는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시영 씨의 이혼 후 첫 브라운관 복귀작으로 주목받은 드라마 살롱드 홈즈가 다음 주에 종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시영 씨는 최근 몇 년간 주로 강인한 액션 여전사의 모습을 연기해 왔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주부 탐정단 4인방의 한 명인 공미리 역을 맡아서 코믹 연기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촬영을 작년에 마쳤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갑작스러운 임신 발표가 촬영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시영 씨가 임신 몇 주 차인지 이런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올해 추가적인 작품 활동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작품으로 복귀하게 될지에 좀 높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요. 다음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금융당국이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금융당국,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입니다. 이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을 숨겨 주식을 팔게 한 뒤에 사모펀드를 통해서 2천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는 하이브의 간부들이 설립한 곳으로 방 의장은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하이브가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주관사의 의견을 받았고 내부 점검에서도 문제 소지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납득이 되는 해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조사 결과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예인 한 명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룹 코요테의 멤버 신지 씨. 결혼 발표 이후로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어떤 의혹들에 대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혹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신지 씨가 결혼 발표 이후에 예비 신랑과 관련한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자 직접 이 문서들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하나하나 해명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굉장히 임했는데요. 먼저 문원 씨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영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협회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으며 당시에 등록관청의 중개보조원으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부인과 결혼 당시에 양다리였으며 소송으로 이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협의 이혼서를 공개하면서 전 부인이 두 사람의 행복을 응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창 시절 및 군복무 시절의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는 동창생들과 후임들의 번호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본 결과 허위 사실이라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신지 씨는 적극적으로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보면서 예비 신랑 문원 씨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부정적인 여론을 좀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을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필요 이상의 지나친 간섭으로 되려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는 않을지 저희가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K-팝 팬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전국 투어를 시작했다고요? 월드 투어를 시작했다고요? 네, 걸그룹 블랙핑크가 지난 주말에 고양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공연을 시작으로 1년 10개월 만에 월드 투어 포문을 열었습니다. 4일과 5일 양일간 열린 공연에서 7만 8천 명의 관객을 모았는데요. 지난 2년간 솔로 활동을 통해서 각자의 기량을 더 높인 멤버들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완전체의 시너지를 냈습니다. 블랙핑크는 이번 공연에서 신곡 뛰어를 처음으로 공개해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이 신곡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바로 오늘 오후 1시에 정식으로 공개가 됩니다. 이번 월드 투어는 16개 도시 31회차에 달하는 대규모의 공연인데요. 블랙핑크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등의 세계 각지의 스타디움급 공연장에서 팬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다양한 연예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정말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내일 계속 더운 거죠? 네, 이번 주 내내 쌓여만 가는 열기에 모두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지난 밤사이 서울의 최저 기온은 24.6도로 열흘 넘게 이어지던 열대야가 잠시 쉬어갔습니다. 확실히 체감하기에도 한결 나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폭염경보 속에 3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네, 그럼 이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는 언제 나아지는 겁니까? 네, 우선 현재 우리나라는 뜨거운 두 고기압과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압 배치가 달라지면서 극심한 폭염이 누그러지겠는데요. 다만 바람의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청주 25.2도, 대전 25.9도 등 밤더위가 비교적 덜하긴 했지만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6도, 광주 35도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오늘도 동해안 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후 사이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부터는 다시 동해안 지방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에는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단비가 내리겠지만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11일 YTN 뉴스타트 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